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월 15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아마도 다들 정의, 이 영어로 justice라고 하는 정의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의롭다고 하는 그 정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정의의 개념, 사전적으로 올바르고 진리에 맞는 길, 이 정의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이념이나 종교적 이유로, 또 교육과 경험의 차이로, 또 때로는 공동체에 속한 집단적 의식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핍박해지고 갈등이 커질수록 정의에 대한 갈망도 커집니다. 마이클 샌들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정의의 편차가 크지 않아야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가짜 사건 번호를 적은 위조된 출금 요청서를 두고 관리하라고 하는 검사는, 그래서 검사는커녕 법조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범죄가 다른 한쪽에서는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정의의 편차가 큰 사건을 겪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와 야당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친문이 외치는 정의와 대중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촛불의 정의와 그걸 바라보는 침묵의 정의가 다릅니다. 권력이 말하는 정의와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브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정의라고 불리는 것이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 그런 뜻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그리고 추징금 35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죄 15년, 국고 손실 등 5년입니다. 이미 확정됐던 공천 개입 2년을 포함하면 도합 징역 22년입니다. 저도 법률가인데 다시 뇌물죄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박영수, 윤석열 특검이 동원한 논리는 우선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별산제를 하는 이 나라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고 한 것은 당시 특검과 우리 사회가 가졌던 선입감이 작용했습니다. 거기에는 최태민과 때로는 정윤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그룹 승계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더했습니다. 박근혜는 삼성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결국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2심에서 뇌물이 아닌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뇌물죄가 아니었으면 과연 박근혜에게 몇십 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을까요? 이 판결에는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틴어로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대법원 선고 유서와 함께 언론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무엇보다도 국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에 더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인데, 이 권력은 오히려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 같은 새 판례를 만들어내면서 감옥에 쳐넣었으니 그 지지자들은 분통이 터질 일이겠죠. 친박은 물론 탄핵에 가담했던 야당 의원들도 사면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전선동의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면 에드블루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띄웠는데,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박 전 대통령이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피레네 산맥 이쪽의 정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면은 어차피 해야 할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외치는 촛불혁명의 당위성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이 무엇보다 중요했겠지만, 지금부터는 수감된 박근혜가 엄청난 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있는 한 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성친문의 반발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어떤 답이든 내놓아야만 합니다. 청와대의 반응이 있긴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던, 본인이 심사숙고했던 박근혜 사면 에드블룬을 띄운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는 친문 눈치를 보느라고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며 그걸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민이 상처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상처라고 한 말은 허무하게 권력을 빼앗기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인 걸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또 부인하는 범죄 혐의에 관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건 바꿔 말하면 모든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권력의 표현대로라면 위대한 촛불혁명의 정신 아래 살려달라며 엎드리라는 것이죠. 문 대통령부터 이제 제발 촛불혁명이니 촛불정신이니 하는 말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 말부터 역사는 선동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대마고그 말입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선동은 독재자가 권력의 정통성, 정당성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혁명을 통해 정치한 것이라면 권력의 정통성은 두고 문제될 것이라는 걸 문 대통령은 왜 모르는 걸까요? 그런데 야당의 논평이 재밌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그 국민에 저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 하긴 김종인 위원장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면서 기업과 유착까지 들먹였으니 이런 야당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면에 대한 글을 썼더군요.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다. 왜 야당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소추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일주일 뒤에 임기가 끝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란 선동 혐의인데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에 가담했습니다. 찬성 232, 반대 197. 이로써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나 임기 중에 탄핵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번째 탄핵안을 가결한 지 13개월 만이죠. 민주당은 이에 앞서 12일 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트럼프의 권한 중지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펜스 부통령은 즉각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국익의 최선이 아니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탄핵안이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상원을 통과하려면 최소한 17명의 공화당 반란표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원 통과는 어렵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이 트럼피즘을 공화당에서 몰아낼 계기가 된다고 본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지대인 엘모로 가는 길에 탄핵이라는 사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잔인한 마녀사냥의 연속이었다며 자신이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자처를 해서 또다시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지지자들의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분노와 고통을 이야기했다. 이런 분노는 본 적이 없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 정부는 대선 1년 전에 다시 북한을 정치적 돌파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으로서는 추락하는 민주당을 살릴 묘책이 없습니다. 주가 3천 시대를 열었다며 온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주식투자 광풍은 장담하건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폭등한 만큼 추락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겠죠. 경제를 살릴 방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앞장서 경제규제 3법, 노동 3법에다 중대재해법까지 밀어붙이는데 누가 일자리를 만들겠으며 누가 노동 친화적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곧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 말대로 세금으로 일자리를 104만 개 만들어 본들 경제가 살아날리 만무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G7을 넘어섰다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그건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사태에 따른 아주 잠깐의 반사효과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 3년간 훨씬 더 취약해졌습니다. 해운은 오래전에 무너졌고 조선과 철강은 기사회생을 하기 위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몇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연기관 협력업체들이 줄도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버티는 것이 IT 기업인데 이 권력은 삼성전자부터 삼성그룹부터 저거로 돌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권력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대북 문제에 기댈 수밖에 없죠. 바꿔 말하면 김정은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정은이 이번 당 대회란 걸 열면서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김정은은 ICBM을 쏘는 쇼만 하지 않았을 뿐 미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열병식까지 벌였죠. 그는 핵정강을 자랑하고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남 협박성 발언도 계속했습니다. 핵의 경량화 소형화로 전술 핵무기를 발전시켜서 조국 통일을 하겠다고 그런 말을 한 자를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난독증이라고 해야 합니까?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두고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북한의 열병식 동향 파악에 나선 우리 군의 활동을 김여정은 기괴한 족속들, 특등 머저리들 같은 비난을 퍼붓습니다. 설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 대화하자는 김정은이 제스처를 한다 치더라도 그걸 두고 집권당 대표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반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그런 김정은이 농간에 놀아날리 만무합니다. 턱도 없는 얘기죠. 어쨌든 문 대통령은 지금 몸이 후끈 따라 있습니다. 그에게는 북한과의 화해야말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물꼬를 트려야 하는 계획은 이미 어려워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위안부 배상 판결로 더욱더 냉각됐으니 일본 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쿄올림픽 서프라이즈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을 향해 한 말이 더없이 체인해 보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의 의지입니까? 그가 왜 굳이 곧 있을 기자회견을 두고 신년사라는 걸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일부는 정말 재빠릅니다. 문 대통령이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이튿날 통일부는 남북회담 영상회의실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4월까지 공사를 끝낸다고 하는군요. 참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도대체 비대면 정상회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일까요? 그가 장담하건대 역적입니다. 한 문제만 더 짚겠습니다. 여당과 환경단체는 월성 원전 내 지하수 배수로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논란은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 배수로의 고인물에서 리터당 71만 3,1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고인물을 전량 회수했으며 이후 유입되는 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약 1만 베크렐 정도로 미미했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배출 관리 기준은 리터당 4만 베크렐이죠. 한수원은 고인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았던 원인에 대해 자체 실험을 수행했고 그 결과는 외부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월성원전 주변 지역의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불과 약 8, 9베크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는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를 정쟁화하며 불량원전의 가동을 주장했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
지금 무책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1년 넘게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월성원전 3중 수소 유출 의혹은 7년 전부터 제기됐다. 왜 그동안 규명하지 못했는지, 은폐가 있었는지, 원전 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 말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게 됐습니다. 이 야당은 즉각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는 비난 또 나왔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던 월성 1호기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기준의 18배가 검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이며 이를 원안위와 한수원 측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검출된 삼중수소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회수되어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시작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폐해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만약 언론 보도처럼 바나나 6개 혹은 멸치 1g을 섭취한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했다면 이것은 분명 선동입니다. 그리고 그 선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권 수호입니다. 권력 수호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